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못 부릅니다. 사실 이 노래를.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황의 넥스트 레벨은 어디로 찾아야 되는 건가? 그 돌파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윤재 초이스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진을 한 가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SiC, 웨이퍼,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오늘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SK그룹주 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니까 바로 다음 타자로 실리콘 웨이퍼 부분에 대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시장 규모를 좀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크게 클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4.7%나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네, 차세대 반도체 돌파구를 찾아서 유리기판이냐, SiC 웨이퍼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제 오후장부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 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돌파구로 찾겠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마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연이틀 강세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면 어제 전자신문에서 거의 단독 기사인데 이렇게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이제 직접 뛰어들겠다라는 내용을 사실 보도를 했는데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기억하실 겁니다. CES에서 SK그룹주 내에서 이제 유리기판 사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상용화 시점까지 2025년 하반기쯤이면 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직접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부장 업체들과 만난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투자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삼성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지붕 두 가족 하지만 실제 증권사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먼저 글로벌 빅테크 유리기판 도입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유리기판 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건 반도체 업황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 전도성이라던가 실리콘 기판이 구부러지는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꾸준히 유리기판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러한 흐름에서 뒤처질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한지붕 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살펴주시면 지금 보신다면 삼성전자 유리기판 사업이 이제 실제로 하고 있었던 게 삼성전기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이것을 양산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직접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증권가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유리기판 사업의 진출 모색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미래에셋증권에 좀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다음 장 살펴보신다면 지금은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계열사 간 이해 상충을 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족이 아예 흩어지는 게 아니라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드리기 전에 이제 그렇다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주가 흐름을 나타냈나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정말 그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고지할 것이냐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갈 것이냐 이런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제히 쉬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5%, 삼성전자는 0.56%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사업을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C 같은 경우에 오늘 1.68% 그러니까 크게 반응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1.68%
1.4% 오르면서 15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맡게 되면서 삼성전기도 오히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봤는지 2.9% 반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어제 강했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일제히 시세를 한 번 더 내주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종가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SK 최태원 회장은 한 가지 더 들고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부분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 CES에서는 유리기판 사업에 있어서 확실히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따라오는 흐름을 보이니까 SiC 웨이퍼를 들고 왔습니다. 이는 어떤 건가라고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기차 와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가장 강점은 고전압과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냉각장치 없이도 바로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그룹 내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SKC가 앱솔릭스가 하고 있다면 SK 실트론 CSS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점유율 확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많다라는 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된 종목들로 부각을 받은 두 가지 종목 분봉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이슈가 뜨자마자 지금 강하게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보브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실트론과 삼성전자와도 MOU를 맺었다라는 내용을 좀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 종목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이 종목 오늘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주가 흐름이 안 나와 있는데 29.95%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지금 12시 구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한 이후에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오늘 가장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삼성전자와도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초이스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까지 빨간불을 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장이 참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는 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어요. 아까 전에 반도체 종목들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오늘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도 많았지만 투톱은 쉬어가면서 오늘 주가는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시장 자체는 저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불경기 여파가 이제 좀 불어닥치고 있는 시점이고,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이제 경제 성장률이 24년 4분기 이제 2.3% 정도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용 지표들도 썩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 경제 성장률을 좀 뜯어봤을 때도 이 정부 지출과 소비 지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투자가 위축되면서 이제 많이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근데 이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건 결국 이제 고용에 타격을 주게 되고 고용에 타격을 주게 되면 결국 소비나 지출료도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계속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 안 하려고 계속 버팅기고 있다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찌 보면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물가 올라갈 것 같아서 좀 불안해서 그런 건데 이제 관세를 우려하겠지만 관세 영향은 지금 그다지 저는 생각만큼 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캐나다나 멕시코 관세도 유예시켰고 결국 여기서 여실히 드러났죠. 진짜 관세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은 관세는 이제 좀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만 잘 도출해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유가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졌더라고요, 유가가. 그러면 유가 이렇게 떨어지면 물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경기라 수요도 떨어지는데. 공급 늘어나지 수요 줄어들지. 이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고요. 유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계속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승은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고 불경기는 이제 미국까지 파고 들어왔는데 이거 기준금리 인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는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불경기가 좀 맞아떨어지면서 불경기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을 좀 급락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 대한 이제 그 불안감도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현 시점에서 미증시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급락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상품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현재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도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달러 인덱스도 어찌 보면 좀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금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시장을 좀 아무래도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경기로 인한 시장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어찌됐건 안전자산은 미국이니까 아마 달러 인덱스가 그때 가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경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쇼크가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랑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불안감이 좀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투자는 계속해야 된다. 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연준이 또 말을 생각만큼 잘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안 내려? 그러면은 국채금리라도 내려야 되겠다. 실질금리라도 하면서 지금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도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 금리는 계속 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 트럼프가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증권시장 친화적인 대통령이기도 하고 투자라든지 기업 친화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살리는 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 살리는 데는 역시 금리 떨어뜨리는 것만큼 좋은 즉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착착착착 투자라든지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다들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걸 트리거로 또 경기를 살릴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매우 빠르게 인하시키는 그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불경기, 그로 인한 증시 급락,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 공격적인 인하, 그리고 나서 경기가 살아나고 증시도 화랑이고 이런 이제 창조적 파괴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이제 호황을 기대하되 단발성 쇼크는 주의하자. 충분히 올 수 있다. 무조건 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창대 대표님께서 늘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1등 종목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참 힘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SiC 웨이퍼를 들고 왔어요. 네. 오늘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어보브 반도체 오늘 잡으셨다라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보브 반도체 상한가를 갔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지만 좀 시세가 좀 뺏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유리기판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드웨어에 있어서 지금 HBM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유리기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유리기판이 이제 전력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판 대비해가지고 냉각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을 이제 좀 낮춰주는 효과, 그로 인해서 전력 효율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사실 이제 요즘에 수율 문제가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HBM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래서 수율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 소부장 중에서 소재 부품 쪽이 훨씬 부각이 됐었는데 요즘은 장비 쪽이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리기판 쪽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전력 문제,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력 에너지 문제 때문에 또 원전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하려면은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바꿔야 되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SMR이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지금 세태에 맞아떨어지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뭐 피롭틱스를 이제 관련된 그 유리기판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이 또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단계라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뭐 그리고 SKC는 뭐 다들 아시니까 좀 안정감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피롭틱스와 SKC 살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어제 좀 오후장부터 강했던 키워드가 유리기판이었다면 오늘 12시 구간부터 강했던 키워드는 SiC 웨이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좀 처음 들어본 용어기도 했고 그래서 막 오늘 열심히 찾아보니까 어보브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와의 연결성도 또 있더라고요. 이 SiC 분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SK 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 구분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섹터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섹터 분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디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그 1순위 그러니까 1위 경쟁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엄청 많이 좀 중요해지는데 이런 소부장 쪽은 사실 뭐 어디 하나 뚫으면 또 저기도 할 수 있고 그쵸.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 섹터가 주목을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너무 이제 삼성이나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거에 딱 편가르기 하는 느낌으로 해서 어디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섹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자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기대감만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망이 좋기는 한데 고액을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 조절을 좀 잘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는데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급등 이런 게 나왔을 때 꼭 굳이 어디 향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종목부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종목들 보신다면 오늘 저 궁금했던 종목이에요. SK 바이오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또 삼바가 오늘 해냈습니다. 신고가를 갔어요. 오늘 일단 저는 삼바가 기대되긴 하는데 초이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초이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봐볼게요. SK 바이오팜을 비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늘 들고 오시는 두 가지 종목을 다 괜찮은 종목으로 들고 오시거든요.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이 아니라 비초이스 종목으로 SK 바이오팜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매물대를 뚫은 시점이라 이제 한 거고요. SK바이오팜은 살짝 지금 고점 근처라 바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 좀 뭐 눌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 후순위였다. 근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있고 지표 종목 역할을 해주는 상징적인 종목이라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초이스한 거고요. SK바이오팜은 너무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지금 가격도.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50에서 100%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냐 마냐 가지고 맨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해요. 그런 거 좀 속지 마시라고.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예요. 안 멈춰요. 오히려 인상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불경기를 못 이겨냈어요. 불경기예요, 아직도. 불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까지 파고들었어요. 미국까지 이제는 불경기 여파가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결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경기가 여기서 살아난다? 살아날 수가 없죠. 주변국들부터 도미노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미국은 경기가 좋았던 게 아니고 성장한 게 아니고 버텼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선진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일단 성장할 수 없는 구조는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좀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결국 그리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 성장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동안 고금리가 엄청 많이 유지됐고 거기에다 고물가까지 유지됐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았고 정석적인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경기는 좀 극에 달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불경기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유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물가도 낮아질 거고 물가는 떨어졌는데 경기는 너무 안 좋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니즈가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연준이 바로바로 즉각 안 해주니까 그냥 나서서 바로 그냥 실질금리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준이라는 집단이 한번 기조를 정하면 그걸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바로 바꿔버리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집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추종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도 하거니와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뭐 엄청난 무슨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그리고 구조상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많이 갈 것이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확 기준금리를 빨리 낮춰가지고 단기간에 그냥 제약바이오가 빠르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를 좀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천천히 해가지고 긴 호흡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런 긴 호흡으로 올라가느냐 이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계속 갈 거고 계속 신고가 갱신할 거고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이미 미국 진출에 성공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흥행을 기대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연간 흑자를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거였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컨센서스 다 나와 있었으니까 뭐 흑자 전환할 거 모르는 사람 없었죠. 그래서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모르던 사실이 아니에요. 컨센서스 다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대표님 어제 궁금했던 게요. 네. 이게 얘기해 주신 대로 컨센에 맞게끔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좀 주가가 밀리다가 네네. 어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 거라서 이게 컨센이 잘 나올 것이다 다 예측된 부분인데도 그동안 SK바이오팜이 좀 안 갔던 이유는 그냥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가장 컸죠.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투심을 좀 내리누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땡큐예요. 그렇게 왜냐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종목을 못 잡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준이 기대인 플레이를 엄청 의식합니다. 보통 정책을 쓸 때.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가 올라버리게 되면 실제 물가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준금리 인하할 거니까 인상할 일 결코 없으니까 설마 그러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엄청 빨리 반영을 해버려요. 이미 기준금리 한 뭐 2% 3% 떨어뜨린 것처럼 반응한단 말이에요. 2% 3% 포인트 막 떨어뜨린 거 마냥. 그렇게 이제 너무 과하게 해석할 우려가 있으니까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비둘기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말은 매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대 인플레가 잡히니까.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혹시라도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물가가 오를까 봐 이게 걱정이니까.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또 투자자들이 겁먹고 막 소비 위축되고 이럽니다. 겁먹으시면 안 돼요. 기준금리 인하 계속됩니다. 그냥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대 인플레 잡아야 되고 물가 오를까 봐 걱정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해가지고 주가 떨어진다, 제약바이오? 땡큐죠. 몇 년 동안은 제약바이오 계속 수급 들어올 겁니다. 물론 대표적인 종목들에 한해서.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컨센서스 그대로 갈 것이고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이거 20만 원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만 7천 원인데 아직도 저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네,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그럼 20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또 앞으로 상방으로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제 레포트가 참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드는 게 네네. 엑스코프리가 미국 내에서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한 건 맞는데 제품이 딱 한 개라서 이거 진짜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은 없는 거예요? 일단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가 솔직히 그 제품만으로도 좀 얘기는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 기존의 이제 그 경쟁 약품 대비해가지고 막 엄청 뛰어나다 이런 그런 건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 뇌전증 치료제 자체 시장 파이에서 놓고 봤을 때 경쟁 약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을 진출한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이 나게 되면 이게 결국 전 세계에서 먹히는 약물이라는 게 검증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한양행도 항암제 미국 진출해서 FDA 승인 떨어진 게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시작이야 하겠지만 뭐 유럽, 아시아 그냥 전 세계에서 이제 판매 시작된다고 보고 앞으로 외형 확장은 당분간은 계속된다. 퇴보란 있기가 어렵다. 앞으로 이제 성장을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제약바이오 한번 포텐 터지기 시작하면 중요한 게 그거 가지고 또 파이프라인들을 사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이 투입이 되면 임상 성공률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SK바이오팜의 앞에 뭐가 붙었죠? SK가 붙었죠.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기업 그냥 뭐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이제 흑자 전환이 달성되는 시점, 성과가 나는 시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혁신 산업은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은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사실 뭐 다른 쪽에서 뭐 세노바이트 이런 거 관련해서도 뭐 많이 얘기가 있지만 일단 이 뇌전증 치료제 기반으로 해서 SK바이오팜이 이제 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걸 좀 노려보신다면은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기업 측면에서 SK바이오팜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마진율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 거의 뭐 마진율이 10%씩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시고 성장성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저는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진출을 해서 이러한 실적을 본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3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3위 등극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결국에는 경신해내는 3바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상징적인 종목이죠, 네. 사실. 그래서 요즘 삼성이 뭐 반도체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뭐 로봇이나 특히 제약바이오는 뭐 우리나라의 원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그 산업의 발전 주기를 봤을 때 반도체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는 흐름이 좀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탑이 어디에 지금 뛰어드는 거죠? 제약바이오 뛰어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것도 어떤가요?
반도체 투탑 기업들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죠. 그러네요. SK와 삼성의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에서야 HBM에서 SK에 밀렸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제 지금 성과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SK바이오팜 물론 지금 덜 가서 앞으로 갈 게 많이 남았는데 현 시점으로 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분명히 이제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기본적으로 130만 원을 깔고 간다고 봅니다. 지금 116만 원인데 이제 매물대 뚫었고 제가 이것도 자주 언급드렸는데 100만 원 아래에서는 언제나 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100만 원 근처에서도 계속 싸다. 황제주가 아니게 평가받는 게 말이 안 되는 주식이다. 제가 어디까지도 얘기했었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과거 막 몇백만 원 갔다가 분할했듯이 이것도 이제 분할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한 주 사기가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적 분할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근데 그거는 좀 가봐야 압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야라고 하는 게 맞을까? 민주당, 공화당 모두 합의가 도출됐던 법안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은 이미 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수혜를 받고 있었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수혜받는 거라고. 그래서 생물보안법의 대표 수혜주, 지금 CDMO 우시그룹이 이제 퇴출되게 되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물량을 감당할 정도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그룹의 물량을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CDMO 관련된 수혜를 생물보안법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국채금리 인하를 좀 유도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금리도 인하가 되게 될 겁니다. 실질금리가 인하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자가 싸니까. 이자가 싸면 대출받기도 쉽죠. 투자금 마련하기도 좋고. 그럼 부담도 안 되고 이자 부담도 덜어지고. 그러면 돈도 많이 땡겨가지고 투자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혁신 업종들에.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뭐 더 나아가면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신고가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탄력적으로 전고점 110만 원 가격대가 이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점을 달성했던 이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이 아래로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방으로 얼마나 가느냐 시작이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게 고점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승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안 늦었다고 보고요. 13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또 뭐 고민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는 우량 기업이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영업이익 2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30%, 25%,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셨을 때 자회사의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인데 미국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좀 육성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약가 인하를 경쟁을 통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 바이든 때는 강제적으로 약가 인하를 좀 내리누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는 이제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겠다. 그렇게 되면 약가는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다. 이런 기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걸 고려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수혜를 받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CDMO 동반 수혜를 받을 만한 우리나라의 이제 제약바이오 상징적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는 걸 믿는다면 주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모두 급등세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기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두 종목 모두 앞으로 갈 방향이 더욱더 많은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초이스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체크해봤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수님의 종목이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들고 계시네요. 기가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신데 31,00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중기로 생각하고 계신데 오늘 살짝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음봉 전환이 됐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이 기판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지금 업황이 좀 괜찮다 보니까 주목도 받고 있고요.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가비스가 이제 반도체 기판 검사 기업이라 사실 이제 검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즉각적인 실질적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검사 장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제조회사랑 수출 계약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 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에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년 실적은 좀 실망감이 있을 것 같다. 물론 4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업황이 좀 개선되면서 실적도 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만한 거는 이제 일봉상 200선 좀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4만 원 가격대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추세가 깨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25,000원으로 잡아드리는 게 이게 타이트한 거라고 보긴 좀 그런데 2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각별히 좀 저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시고 4만 원을 뚫어주는지 여부. 여기 아마 4만 원에서 한번 이거 돌파하기에 애를 먹긴 할 거예요. 매물대라서.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좋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좀 짧게 본다, 욕심을 많이 안 낸다 하면 4만 원 근처에서 좀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좀 남아있는 물량으로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가 좋기 때문에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만 원 구간에 매물대가 좀 쌓여있기 때문에 그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해피아이님의 종목 LOT 백큐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에 10%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비중을 추가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손실은 좀 크신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LOT 백큐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서서 이제 기가비스도 좀 그랬거든요. 재작년까지는 성장하고 있고 이익이나 이제 캐파도 괜찮게 나왔는데 24년도에 기가비스도 그렇고 LOT 백큐움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좀 다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뭐 LOT 백큐움도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어요. 23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670억을 내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영업이익을 늘려오다가 적자 전환을 한 거라 좀 더 타격이 컸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전환을 해줄 거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건데, 일단 24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뭐 4분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좀 적자. 내년 1분기부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유리기판이나 기판 관련된 이슈나 뭐 반도체 이슈들에 힘입어서 다시 회복하는 걸 좀 기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기술적으로는 바닥 대비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이제 터트리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더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8,000원이 깨지게 되면 물량을 좀 빼거나 줄여야 된다라고 봐요. 8,000원이 깨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추가 매수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보이기 시작한다, 찍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멘텀이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추매를 고려해봐도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홀딩하되 8,000원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하시면서 그대로 그냥 보유한 물량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로티베큐은 지금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2만 원대에 또 들고 계신데 조금 전에 상담이 내용이 비슷한 결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은 다 반도체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김JK님의 종목 심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00원에 13%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절반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32,000원 구간이면 참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오늘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이렇게 지금 심텍처럼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심텍은 원래 또 이제 잔뼈 굵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실적도 정말 잘 내고 있었고 성장도 잘해주고 있던 기업인데 22년도 이제 그 고금리로 접어들면서부터 주가가 빠지더니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좀 조정 나오다가 그만 조정 나올까 싶은 시점이었는데 24년, 23년 이때가 와, 거기서 24년 중순부터 한 번 더 완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결국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다시 이제 돌아설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서 캐파 자체도 이제 내년부터 완전히 돌아설 걸로 예상됩니다. 또 어느 정도는 사이클을 타는 섹터다 보니까 내후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올라오고 있는 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간에 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계속 뭐 상승 흐름 나오는 거는 어렵지만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하면서 계단식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줄 만한 대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로티베큐이나 기가비스는 조금 더 안정감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심텍이 오히려 좀 안정감은 좀 더 있다라고 봐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안정감을 노린다라고 하면 심텍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밸런스가 괜찮다. 그래서 심텍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한 번 더 깨면 또 어디까지 무너질지 그쵸. 모르기 때문에 10,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저는 비중을 더 줄여야 된다고 보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10,000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은. 왜냐하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되려고 하는 시점인데 여기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급등시켜놓고 전저점을 다시 깨면서 무너뜨린다? 저 심대한 뭔가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어지간해서는 그러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쭉 가셔가지고 뭐 25,000 내지 30,000원까지는 충분히 갔었던 가격대여가지고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흑자 전환하고 캐파 자체가 다시 사이클 타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000원 부근을 어느 정도 바닥으로 받쳐준다라는 전제하에 25,000 내지 3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셔도 무리가 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네, 그럼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이대로 들고 가시면서 25,000원 구간, 3만 원 초반까지만 한번 바라보자 말씀이시죠? 심텍은 추가 매수를 많이는 아닌데 조금은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현금이 많이 비축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뭐 대책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급락 나오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현금이 좀 있다는 전제하에 조금 어느 정도는 추매해도 되지만 현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증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바이오 종목이 한 가지 올라와 있어서 이 종목 먼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매경님의 종목이고요. 미코 바이오메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450원 10%.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대응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기술적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전주의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3,300원대였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좀 구간대를 2,000원 후반대까지 잘 지켜주나 싶더니 이렇게 1,000원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익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이런 제약바이오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 투자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는 거 외에는 가급적 안 보시는 게 맞고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난이도도 높고 잘못되면 그냥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지금 영업이익 순이 계속 적자 나고 있습니다. 23년, 22년, 21년 다 적자 났고요. 순이익은 이미 19년부터 계속 적자였습니다. 5년 동안. 돈을 번 적이 없어요. 24년 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적자예요. 이게 지금 거의 6년을 이익을 적자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버팁니까? 기대감만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옛날이랑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대감만으로도 막 10배 가고 10배 가고 막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테마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산업군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경쟁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테마로 접근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총이 1,000억도 안 되고 500억이 깨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런 기업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잘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거래 정지되거나.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억이 깨지고 추세가 신저가를 쓰면서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라 이거는 저는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다시 회복되면서 역전 드라마 쓸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바라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가는 건 저는 투자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 절반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빼서 다른 종목으로 저는 교체하는 게 어떨까. 이거는 더 가져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요. 앞으로도 이런 매매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실적 예전처럼 기대감만으로 제약바이오 보는 시대가 아니라서 실적 찍히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담을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도 아무래도 냉철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대표님의 의견이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자님의 종목인데요. 한국가스공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800원에 8%. 이 종목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하한가 갔고 대왕거래 프로젝트 로 인해서 오늘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파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한국가스공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왕고래 테마가 붙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미 출렁인 적이 있었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탄핵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미 대왕고래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네. 왜냐면 지금 부재한 상황인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이게 좀 의문을 품었죠. 이때 의문을 품었던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왕고래였고 하나가 원전이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대왕고래는 불안하다. 근데 원전은 안 불안하다. 이거는 왜냐면은 대왕고래는 우리나라에 좀 국한된 이벤트였지만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심지어 그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돌리기 위해서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 라인을 딸 때도 이제 이 원전 몇 기가 있냐 그 몇 기 딱딱딱딱 대수대로 해가지고 그 구조를 갖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밀어붙이던 거라 원전 좀 어렵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원전은 이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대왕고래나 또 뭐라 하더라고요. 뭐였지? 마기고래. 마기상어. 마기상어? 저 처음에 잘못 듣고 아기상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기상어 관련주가 또 가나? 이랬는데 네. 마기상어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런 정책 관련된 테마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정책 테마도 물론 있지만 이게 그 산업군에 있어서의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그게 없어요. 대왕고래나 마기상어 이런 거.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정치적인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그 테마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을 놓고 보면 또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이익 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성장성이나 다 따져봤을 때.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히 다 빼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일정 정도 한 절반 이상은 빼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소액 정도는 좀 남겨보시는 네. 게 어떨까. 다시 또 반등을 보여줄 만한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서 물량을 정리하시되
조금만 남겨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테마로 묶였다 한다면 다른 의견이 나왔겠지만 기업 자체로 집중해 봤을 때 이 종목은 절반 정도는 챙겨보자라는 점 체크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은 좀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항상 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실질금리도 그렇고 기준금리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올해 뭐 길게는 내년까지도 공격적인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주식으로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그냥 돈 먹고 돈 먹기 이제 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쇼크 줬다 갈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주의하자는 거지. 앞으로 이제 주식으로 그냥 이제 돈 벌기 너무 쉬운 장 계속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금리 인하를 계속 좀 전망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 가격 계속해서 안전자산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시장 충격이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현금 50%는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불경기로 인한 증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주의를 좀 드리고요. 유가 하락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해결되지 않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지속될 거라는 점. 결국 저물가 그리고 호경기로 나아가는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호경기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열심히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좋은 결과 제가 봤을 때 2, 3년 안에 정말 높은 수익 기록할 수 있는 장이 올 거라고 보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희망 놓지 마시고 현금 잘 확보해 두시고 투자는 멈추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시장이 힘들 수 있겠지만 이번 연도가 참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급락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만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다음 주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말은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